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질문을 남기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SCI급 완벽한 영어 문장 쓰기. 미국에 생활하면 SCI급 영어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고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영상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박사과정을 할 때 SCI급 논문을 쓸 때 교정해주는 곳에 맡겨 영어를 교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SCI급 논문을 박사과정에서 쓰실 때 완벽한 영어 문장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화보다는 SCI급 영어 논문 문장 쓰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댓글을 읽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별로 긴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문장에서 SCI급이라는 논문을, 그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SCI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짧은 얘기를 하는데 SCI급이라는 얘기를 5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CI급의 논문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는 마인드신데, 제가 이제 이 댓글을 읽고 이렇게 느껴지는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인드셋이 이제 한국 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인데, 이 마인드셋을 사실은 미국 오시면은 조금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 학생들은, 미국 뭐 박사과정 학생들은 SCI급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박사 때 이제 랩에 한국인이 없는 그런 랩에 있었어요. 미국인들만 있는 그런 랩에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SCI급 논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미국 친구들이 이 단어를 안 써요. 이 단어를 안 쓰고, 그럼 미국 친구들은 어떻게 논문을 쓰냐면, 본인이 전공을 연구를 할 때 그 전공 쪽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읽고 쓰는 그런 논문에 그냥 자기도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흐름이, 그러니까 연구의 어떤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논문을 써요. 그게 우연히 SCI급 논문이면은 그게 SCI급 논문이겠지만, 그게 우연히 SCI급 논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SCI급 논문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 제가 박사과정에 어떤 한국인 형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이제 박사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항상 만나면은, 형 뭐예요? 그러면 자기 SCI급 논문 써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형 때문에 저도 알게 됐어요. 이게 왜 SCI급 논문이 한국인에게 중요하냐면, 한국의 대학교 교수직이나 한국 연구소나 한국 대기업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채용할 때 SCI급 논문이 몇 편이 있는지 그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그 랭킹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 1등, 2등, 3등, 4등. 근데 이게 전형적인 SCI급 따지는 게 전형적인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세계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SCI급 논문 막 따지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 조직들은 SCI급 논문을 그렇게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SCI급 논문 몇 편 있는지를 카운트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박사가 쓴 논문의 퀄리티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박사가 쓴 논문이 어떤 연구자로서의 어떤 연구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이 뭐 미래지향적인 테크놀로지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겠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외 그 유명 SCI급 논문 저널 단체 자체가 유명 커미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준을 통과한 거라면은 우수 논문일 거라고 가정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한국 어떤 이공계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한국 이공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신다면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박사 랭킹이
몇 등짜리인가, 그리고 그게 미국 박사인가, 유럽 박사인가, 일본 박사인가, 한국 내 박사인가, 그리고 이제 뭐랄까 SCI급 논문이 몇 편이 있나,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다면 학부가 뭐 명문대인가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한국 내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이유가 사람을 이제 좋고 나쁜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랭킹으로 매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손쉽게 얘는 몇 등짜리 몇 등짜리 몇 등짜리 해서 총점 몇 점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쫙 1년을 줄 세우면은 사람 필터링 하기가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 결국에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박사과정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박사 마치고 어떻게 미국에 취업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한국에 석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박사를 갈 능력은 안 돼서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그 회사에서 R&D 팀에서 연구하던 거를 그 SOP에 잘 적어가지고 미국 석사과정에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 석사과정에서 저도 논문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 논문을 썼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은 뭐 SCI급 논문도 아니었고 임팩트 팩터가 높은 뭐 그런 논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보다 제가 석사 때 당시에 이제 의료 장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의료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로 수술할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냈어요. 거기다가 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서머리를 해가지고 박사 지원서 작성할 때 SOP에도 쓰고 그리고 그 논문 카피본을 박사과정 교수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제가 보내줬던 그 제 석사 때 쓴 논문들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를 최종적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뭔가 이제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스펙 있잖아요. 스펙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 썼던 논문이 전혀 유명한 그런 논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낸 논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분들이 수술할 때 그 수술 관련 기술을 알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마치 이제 뭐 패션 디자이너들이 잡지 보듯이 의사분들도 그렇게 의학 전공들을 전공 지식 얻기 위해 이렇게 보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게재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관심 가질 만한 토픽으로 의료장비 관련 기술을 딱 연구한 것들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읽어보시고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힌 거예요. 마찬가지로 취업할 때도 그런 식이었어요. 미국 회사들은 취업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연구 백그라운드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권세보다 그 실제적으로 그 연구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친구들은 SCI급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미국 친구들이 SCI 논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연구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에 도달한 거지 처음부터 SCI급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에 이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전했던 적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미국 그 대기업에 처음에 다 실패를 해가지고
한국에 잠깐 돌아간 적이 있어서 한국의 기업 문화를 잘 알죠. 그 한국에 지원하니까 한국 인사과에서 그 테이블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어떤 학교는 몇 등 이렇게 쭉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박사는 몇 등, 몇 점, 뭐 해외 박사 중에 뭐 유럽 박사는 몇 점, 뭐 일본 박사는 몇 점, 중국 박사는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 박사는 몇 점. 이렇게 쭉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고, SCI급 그 저널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몇 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왜 있냐면, 그 평가 내리는 사람이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딱 그 던지는 이력서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누구나 랭킹을 매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높은 사람이 굳이 랭킹을 안 매겨도 돼요. 그런 거 할 때는 그 인사과 그냥 뭐 한 대리 정도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이미 테이블로 나와 있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본인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결국에 해외 단체에 의지하겠다는 어떤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는 어떤 사람의 연구의 옥석을 가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제 그 형님이죠. 제가 말한 그 SCI급 논문 쓰려고 매우 노력하셨던 그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박사로 오셨던 형님이 그 SCI급 논문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봤기 때문에 박사 선배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SCI급 논문 쓰려고 용 쓰는 걸 봤었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연락하고 지내면서 한국에 있는 국내 박사들의 그 동향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SCI급 논문을 쓰려고 처음부터 SCI급 하고 딱 타겟을 딱 삼아놓고 그거에 철저하게 맞춰서 모든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공계 분위기에 이 형님이 되게 이제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연구비도 많고 연구의 다양성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학자로서 미국에 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남기로 나중에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형이 처음부터 SCI급 논문만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형이 보는 아카데미카라는 어떤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다양성이 매우 편협된 상태에서 SCI급 논문만을 타겟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님이 미국에서 살려고 딱 결심하는 순간 미국에서 스텝이 계속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아카데미카라는 다이버전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 SCI급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때 이제 있었던 랩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랩이 다 미국 내국인들로만 구성된 랩이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부터 해서 뭐 학생들 전부 다 내국인이고 저 혼자만 그 외국인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문화에 굉장히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학부까지 마치고 한국에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이 들어서 미국에 넘어갔는데도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미국 문화를 되게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논문 쓰는 걸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박사 때 친구들 보면요, 논문 개수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SCI급 논문도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논문을 썼냐면 정말 그 의식의 흐름대로, 연구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연구가 정말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대로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다가 만약에 SCI급 논문을 읽어야 되면 그들이 읽는 거고, 그게 SCI급 논문이 아니라 그냥 뭐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현업에 있는 의사분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필요해서 보는 그런 논문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임팩트 팩터도 되게 낮아요. 왜냐면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분야로 이렇게 아카데미컬하게 이렇게 막 인정받는 저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잡지 보듯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저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면 그것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가는 대로, 이게 그 연구의 흐름이 가는 대로 읽은 다음에 결국 논문 쓸 때도 자신들이 읽었던 그 논문들 중에서 자기의 연구 방향성이랑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데 판단을 내린 후에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한국에 석사하고 오신 분들은 이 SCI급 논문을 써야 된다, 그리고 랭킹이 뭐 어느 정도 되는 데서 박사를 해야 된다, 요 개념이 너무 그 한국 정서에 강하기 때문에
요 마인드에 갇혀있은 채로 미국에 넘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아카데미컬한 다이버전스를 정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 안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대세는 뭐냐면, 사람들이 한국에 석사 찍고 미국 박사하고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그 미국의 분명 미국 대학원 시스템과 한국 대학원 시스템이 전혀 다른데, 한국에서 경험한 대학원이라는 게 그들의 뇌리 안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대학원이라는 건 이런 데구나, 교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기준을 이미 가진 채 미국 영토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석사를 하시면. 근데 그 어떤 그 마음에 박혀 있는 생각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되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보면 한국에 석사를 한 사람과 석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랑 되게 달라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 석박사만 했잖아요. 이런 저랑 또 고등학교 때 이민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한국인인데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온 다음에 미국 학부를 나온 애들은 또 달라요. 그리고 정말 그 네이티브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또 달라요. 논문 쓰는 것도 다르고 논문을 추구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영토란 말이에요. 누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 온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 출신 중에 가장 불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남아서 아카데미계에 있는 사람들, 가장 불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에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포닥하거나 그러다가 미국에서 뭐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리한 거예요. 그게 뭐 한국 대학교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랑 미국 문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대학원에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스펙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박사를 마친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특히 한인 유학생들은 본인이 한국에 남을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할지를 확실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실 분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뭐랄까 한국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에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 이공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혹은 그런 아카데미컬한 다양성이 부족한 환경에서 좀 더 넓은 세계에 와서 많은 걸 경험하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한국식으로 논문을 쓰려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베네핏을 잘 못 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사만 마치고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면은 한국 이공계에서 원하는 인재가 돼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한국이 진짜로 원하는 미국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뭐 교수든 미국 국립연구소든 미국 대기업이든 이런 데서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을 한국은 흡수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에 와서 박사까지 할 거면은 그 한국식 그런 SCI급 논문 추구하는 거는 좀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그 미국인들의 이 연구하는 방식대로 그 연구의 흐름이 가는 대로 본인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이 있는 곳의 논문을 자연스럽게 읽고, 또 그 결과,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랑 가장 가까운 그런 저널에 논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연구의 흐름이 가는 대로. 굳이 막 SCI급 논문이 아니냐, 얘는 임팩트 팩터가 몇이냐 아니냐 가지고 아 그럼 여기다 논문 쓰면 내가 손해다,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신적인 마인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엔 한국이 원하는 스펙을 쌓은 인재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원하는 인재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형님 다시 얘기해드리면, 그 형님이 그래서 미국에서 남고자 이제 노력하고 마음을 바꾸고 미국에서 지금 남아 계시는데, 지금 졸업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미국에서 딱히 뚜렷한 직장을 못 잡으신 채로 계속 포닥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형님이
그 미국의 어떤 문화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이 원하는 인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도저도 잘 안 된 케이스인 거죠. 그 형이 정말 SCA급 논문만 추구했다면 그냥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이제 빨리 이제 포닥 같은 거 해가지고 빨리 SCI급 논문 채우자마자 바로 한국에 귀국했어야죠. 근데 이 형님은 이제 살다 보니까 미국의 이공계에 뿅 가버린 거예요. 뿅 가가지고 미국에 남겠다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본인의 연구는 이미 아카데믹 다이버전스가 매우 편협한 그런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SCI급 논문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연구하는 거에 어떤 다양성이 매우 결여된 채 그냥 SCI급 탑 논문을 쓰는 사람을 그냥 카피하는 그런 뭐랄까 그냥 워너비가 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연구의 개성이 없어지게 되고 아카데믹 다이버전스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특히 한인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살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실 거면 나중에 한국 가신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교수든 미국 뭐 연구소든 대기업이든 생활을 좀 하다 가시자는 거예요. 뭐 한 10년이든 이 정도 살다가 한국 들어갈 때 그때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 이공계는 늘 미국에서 어떤 탑 조직들에서 연구를 하다 온 사람들을 수장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미국에 넘어오셨으면 일단 미국식 커리어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결국 미국에서 정상에 서 있으면 결국 한국에서 우러러보고 한국에서 데려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국 가실 분들조차도. 그리고 미국에 일단 넘어오셔서 미국 이공계 계시다 보면 미국 이공계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연구자적으로 본인이 진심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이공계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식으로 어떤 이런 논문 쓰는 거를 좀 미국 넘어오시면서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로 물어보신 거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지금 물어보신 답변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있을 때 논문을 저도 썼죠. 근데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신이 맑은 날은 저도 문법 안 틀리고 글 뭐 괜찮게 쓰지만 저도 되게 피곤한 날이 있거든요. 피곤하고 뭐 하기 싫은 날이 있는데 특히 전날 잠 잘 못 잔 날은 저도 아주 간단한 문법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나 배웠을 법한 그런 논문 그런 어떤 문법 실수를 논문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인칭 단수랑 3인칭 복수랑 동사에 s 붙이는 거 있잖아요. s나 es 붙이는 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그런 기본적인 논문도 정말 피곤한 날은 막 긴 문장을 막 빨리 쓰다 보면은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써야 되는데 더 쓰고 더 써야 되는데 쓰는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법인데 정말 피곤한 날은 실수를 한다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야 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거. 세미콜론 이런 거 찍어야 되는 자리. 그런 거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스펠링도 기본적인 스펠링도 많이 틀리죠. 뭐 특히 L 들어가는 단어는 L 2번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은 내국인에 비해서 문법 실수를 피곤한 날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제가 다녔던 박사과정은 잉글리시 라이팅을 도와주는 그런 헬프 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미국에 좀 좋은 학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남아 튄단 말이에요. 이 남아 튀는 돈을 어디서 쓰냐면 학생들이 더 연구를 잘하고 논문 잘 쓸 수 있게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박사했던 학교는 어떤 그런 센터가 있었냐면 논문 도와주는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여기서 펀드를 받아요.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들은 사실 뭐 이공계도 아니고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들은 펀드 받을 데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펀드를 주냐면 학교에 있는 잉글리시 라이팅 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펀드를 주는 거죠. 이 학생 일종의 TA죠. 티칭 어시스턴트. 일종의 그 수업 조교가 돼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 중에서 이렇게 문법 실수가 하는 학생들이 논문 초안을 다 쓴 다음에 여기 잉글리시 라이팅 헬프 센터에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저 외국인 학생인데 하고 학생증 보여줘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을 소개시켜줘요. 그 돈은 누가 지불하냐면 학교에서 지불하는 거. 학교에서 그 펀드를 그 영문과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사 때 그렇게 제가 쓴 논문을 이렇게 교정을 받았어요. 갔더니 한 백인 여학생이었는데 자기소개 하더라고요. 난 여기 영문과 박사과정 PhD 캔디디시야 하면서 너 논문 쓰는 거 뭐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는 기획과에 PhD 캔디디시야 하면서 이렇게 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쓰는 영문을 교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막 글을 막 멋지게 다듬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명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이 자서전 쓸 때 유명 소설가나 작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그냥 살아온 얘기를 쭉 주저리 하면은 그거 다 녹음해놨다가 작가들이 집에 가가지고 멋지게 자서전 써서 주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장을 멋지게 다듬어준다기보다는 문법 틀린 거를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잘하는 실수 있잖아요. 그런 문법 틀린 데를 여기는 컴마를 찍는 게 좋아. 여기는 스펠링이 틀렸다 너. 그리고 여기는 S를 쓰지 않고 여기는 ES를 써야 되지. 왜냐면 여기는 3인칭 단수인데 여기는 ES를 쓰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법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틀린 문법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글이 되도록 그걸 도와줘요. 그 영문법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나도 더 배우고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이렇게 또 러브라인이 형성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학생이 제 타입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회들이 있냐면 영문과 학생들이 알바도 되게 많이 해요. 영문과 학생들이 미국에서 자기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걸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렇게 캠퍼스 걷다 보면 대자보 있잖아요. 대자보 같은데 이렇게 한국은 가다 보면 뭐 과외합니다. 뭐 이렇게 동네 가다 보면 뭐 고등학교 많은데 가보면 전봇대에 막 이렇게 게시판에 과외합니다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 영문과 박사과정 학생인데 외국인 학생들 영어 글 쓸 때 뭐 자기가 도움을 준다고 한 페이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붙여놓고 자기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물론 학교 센터에서 다 도와주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 교정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과하게 문법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문법을 다듬는 걸 좀 넘어서서 문장을 좀 멋있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대필이랑은 달라요. 대필은 논문을 대신 써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논문을 초안을 다 써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프루프 리딩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약간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거 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좀 더 이제 좀 돈을 지불하고 좀 멋진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문과 학생들이 뛰는 알바를 좀 잡으면 돼요. 알바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보통 A4 한 페이지에 요새는 사람마다 케바케인데, 제가 그때 학교 게시판에서 봤을 때는 한 페이지에 5불? 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백 페이지 하면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일 때는 이용 안 했어. 얘네들 이용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공짜로 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잉글리시 라이팅을 헬프해주는 그 센터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펀드 다 대주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면서 그 게시판에 있는 걔네들 알바 뛰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의 그런 연락처를 따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졸업하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논문 쓸 일이 좀 있거든요. 회사에서 내 논문 쓰거나 그럴 때
아니면 회사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뭐 책을 내고 싶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혹시라도 이용할까봐 내가 걔네들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뭐 최근에 이용해 본 적은 없네요. 회사에서 논문 쓸 일이 있는데 보통 논문 쓸 때는 이제 회사에서 논문 쓸 일이 있는데 2저자나 3저자 친구들이 이제 미국 네이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1저자로 쓰고 걔네들 한 2저자, 3저자로 도와준 다음에 다 쓴 다음에 그냥 이 정도 부탁은 해줄 수 있어. 야, 내가 우리 같이 논문 썼잖아. 근데 야, 내가 좀 문법 좀 자신 없거든. 한 번만 읽어봐주라 하면은 읽어봐주고 네이티브는 딱 읽으면 바로 보이죠. 여기 문법 틀린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이렇게 고쳐주면 되니까 사실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했고 뭐 큰 돈 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 여기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세가지고 내가 영어를 못해도 미국인들하고 친하면 동료들이 뭐 논문 쓰거나 그럴 때 조금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 대필 같은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논문을 대필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서비스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논문 대필, 논문 베끼기, 레포트 베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숙제 베끼기, 뭐 시험 컨닝하기 이런 소위 말하는 부정행위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면은 퇴학당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퇴학당하고 학위 취소당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문법 교정 서비스 받을 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 받을 때는 어차피 학교에서 공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논문을 문장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문법 틀린 것만 교정해 준다라고 하는 딱 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서비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영문 가이드에 하는 알바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게 돈 주기 나름이잖아요. 약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글을 막 진짜 거지같이 써놓고 야 영문과 친구한테 야 이거 좀 멋진 문장으로 바꿔줘 하면서 돈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선이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건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반드시 지도 교수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교수님, 제가 드래프트는 다 써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영문과 학생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엑스트라 어떤 논문 교정을 해준 친구가 있다는 걸 지도교수한테 밝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좀 사람이 어떤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 마치 정치인들이 자기 자서전 쓰듯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산 경험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영어로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논문 쓸 때 좀 제가 어떤 조언을 좀 드리자면 미국 이공계는 미국 인문계랑 논문 쓰는 스타일이 매우 달라요. 인문계는 아무래도 그쪽 과들이 말로 먹고 사는 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 문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공계는 영어가 주 컨텍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공계는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컨셉을 증명해 나가는 게 논문의 기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컨셉만 맞으면 되고 거기에 썼던 수학 공식이랑 물리 공식이 맞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쓰는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다루고 있는 과학 기술을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에다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이 이게 있다라고 소개하고 본론에다가 본인이 실험한 이론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한 수학 공식, 물리 공식 써주고 결론에 그래프 딱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 딱 써주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어 문법이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논문을 못 쓰고 공부를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공계는 영어가 메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그걸 서포트할 만한 어떤 실험 결과 혹은 어떤 수학 물리 공식 그런 것들이 올바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고 영어는 그냥 적당히 쓴 다음에 이제 그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영어
그런 도와주는 센터 가가지고 좀 도움 받으면 되고, 그 어떤 교수님들은 되게 친절하게 외국인 학생이라는 걸 다 이해해 주시고, 교수님이 이제 같이 그 논문 그 최종 리뷰해 주실 때 그냥 거기서 고쳐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친절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교수님들 피곤한데 그런 스트레스는 드리지 말자는 주의여서 저는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학교 그 공식 라이팅 헬프 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라이팅 헬프 센터가 모든 대학교들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좀 학교가 재정이 좀 좋은 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학교가 재정이 좀 많은 학교에 가는 게 좋죠. 정말 조그만 학교들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연구에 쓸 돈은 있지만 이렇게 따로 막 외국인 학생들 영어 문법 교정해 주려고 하는 센터를 세울 정도까지는 돈이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알바생들이나 뭐 따로 사적으로 소위 말하는 싸제 서비스를 이용해야겠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